60대 초반의 두 남자가 은행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같은 해에 은퇴했고 비슷한 퇴직금을 받았고 둘 다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대출을 받은 시기였습니다. 한 사람은 금리가 낮을 때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금리가 오른 후에 받았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두 사람의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 대출받은 남자는 여유로웠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가 적었고 연금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었고 남는 돈으로 생활도 즐겼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노후가 평온했습니다. 반면 금리가 오른 후 대출받은 남자는 힘들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가 엄청났고 연금으로는 이자도 못 갚았고 저축을 깨서 갚아야 했습니다. 생활비도 빠듯했고 여행은 꿈도 못 꿨고 매달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두 남자는 은행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들어하는 남자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같은 금액 빌렸는데 어떻게 여유로운가? 무슨 비결이 있나? 하고 말입니다. 여유로운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비결이 아니라고 그냥 금리를 조금 공부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힘든 남자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금리 공부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유로운 남자가 말했습니다. 금리를 모르고 대출받으면 평생 이자에 허덕인다고. 특히 나이 들어서는 금리 흐름을 읽는 것이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힘든 남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라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대출이자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매달 나가는 이자가 부담되고 원금은 줄지 않고 통장 잔고만 보면 한숨이 나오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대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금리 흐름을 읽고 대출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켜줄 것입니다. 50대 후반의 박 씨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퇴직금과 저축한 돈이 있었지만 부족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 씨는 금리를 전혀 몰랐습니다. 은행 직원이 권하는 대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금리가 낮아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올랐지만 점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박 씨가 받았을 때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매달 내는 이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대였는데 2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연금으로는 이자도 못 갚았고 저축을 깨서 갚아야 했고 생활비도 빠듯했고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박 씨는 후회했습니다. 금리를 조금만 알았더라면, 금리가 오를 것을 예상했더라면 고정금리로 받았을 텐데 말입니다. 같은 시기에 대출받은 이 씨는 달랐습니다. 이 씨는 대출받기 전에 금리를 공부했습니다. 경제 뉴스를 보고 금리 추이를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낮지만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씨는 결정했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변동금리가 더 유리하다고 권했지만 이 씨는 고집했습니다. 고정금리로 금리를 확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박 씨보다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금리가 오르자 박 씨의 이자는 급증했지만 이 씨의 이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 정한 금리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박 씨보다 훨씬 적은 이자를 냈습니다. 이 씨는 매달 여유롭게 이자를 갚고 생활도 즐기고 평온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전략이 드러납니다. 금리 흐름을 읽으십시오. 지금 금리가 낮은지 높은지, 앞으로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판단하십시오. 금리가 낮고 앞으로 오를 것 같으면 고정금리를 선택하십시오. 금리가 높고 앞으로 내릴 것 같으면 변동금리를 선택하십시오. 작은 차이가 노후를 완전히 바꿉니다. 60대 초반의 김 씨는 목돈이 필요했습니다. 자식 결혼 자금을 지원해야 했고
손에 현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상담 직원이 여러 상품을 설명했지만 김 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금리가 제일 낮은 것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변동금리 대출을 권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제일 낮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별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만기는 10년이었고 매달 원리금을 갚는 방식이었습니다. 김 씨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랐고 김 씨가 내는 이자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김 씨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원금을 거의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내는 돈의 대부분이 이자였고 원금은 조금씩만 줄었습니다. 10년 후에도 큰 금액이 남을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상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원금이 안 줄어드냐고, 매달 꼬박꼬박 갚고 있는데 말입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초반에는 이자 비중이 크고 원금 비중이 작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대출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최 씨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신중했습니다. 대출 방식을 꼼꼼히 비교했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과 원금 균등 상환의 차이를 공부했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은 매달 갚는 금액이 일정하지만 초반에 이자를 많이 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은 초반에 부담이 크지만 이자를 적게 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 씨는 결정했습니다. 초반에 조금 힘들더라도 원금 균등 상환을 선택했습니다. 매달 원금을 일정하게 갚고 이자는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최 씨보다 더 많이 냈지만 원금이 빠르게 줄었고 이자도 계속 줄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최 씨의 부담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원금이 반으로 줄자 이자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나중에는 김 씨보다 훨씬 적게 냈습니다. 총 이자도 김 씨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최 씨는 만족했습니다. 조금만 공부했을 뿐인데 수천만 원을 아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대출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원리금 균등 상환과 원금 균등 상환의 차이를 이해하십시오. 여유가 있다면 원금 균등 상환을 선택하십시오. 초반 부담이 크지만 총 이자가 훨씬 적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입이 주니까 초반에 많이 갚는 것이 유리합니다. 60대 중반의 이 씨는 대출이 많았습니다. 집 담보대출도 있었고 신용대출도 있었고 마이너스 통장도 쓰고 있었습니다. 이자만 매달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연금으로는 이자도 못 갚았고 저축을 계속 깨서 갚아야 했고 불안했습니다. 이 씨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가다가는 파산할 것 같았습니다. 이 씨는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대출을 정리해야 한다고, 여러 개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씨가 받은 대출 중에 금리가 높은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높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담보대출로 전환하면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보대출은 집을 담보로 하니까 금리가 낮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망설였습니다. 집을 담보로 더 빌린다는 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산해 보니 확실히 이득이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가 연 10%가 넘었는데 담보대출은 연 5% 정도였습니다. 이 씨는 결정했습니다. 신용대출을 갚고 담보대출로 전환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같은 금액을 빌렸는데 이자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 넘게 내던 이자가 150만 원대로 줄었습니다. 이 씨는 숨통이 트였습니다. 연금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게 되었고 저축을 더 이상 깨지 않아도 되었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대출을 정리하십시오. 여러 개의 대출이 있다면 하나로 합치십시오.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갚으십시오. 가능하면 담보대출로 전환하십시오. 같은 금액을 빌려도 금리에 따라 이자가 천차만별입니다. 대출을 정리하면 이자 부담이 크게 줍니다. 70대 초반의 정 씨는 대출을 오래 끌고 갔습니다. 만기가 20년이었고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 씨는 여유 있을 때도 최소 금액만 갚았고 목돈이 생겨도 저축하거나 다른 데 썼습니다. 대출은 나중에 갚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 씨는 후회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도 원금이 반도 안 줄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계속 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계산해보니 지금까지 낸 이자만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대출을 오래 끌수록 손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씨는 달랐습니다. 박 씨도 비슷한 금액을 빌렸지만 전략이 달랐습니다. 박 씨는 여유가 생길 때마다 대출을 조금씩 갚았습니다. 보너스를 받으면 대출 갚고, 목돈이 생기면 대출 갚고, 최대한 빨리 갚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박 씨의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갚느냐고, 천천히 갚아도 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빨리 갚을수록 총이자가 준다는 것을, 원금이 줄면 이자도 줄고 이자가 줄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이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10년 후 두 사람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 씨는 여전히 큰 빚